안녕하세요. 삶이 숨쉬는 역사, 소통이 있는 교실을 꿈꾸는 고니쌤의 즐거운 한국사 교실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세 번째 강의로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주요 학습 요소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라는 약 기원전 57년에 건국이 되어서 927년에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할 때까지 약 1000년 동안 유지됐던 왕조입니다. 자, 그런데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은요, 신라 1000년 동안의 역사를 신라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특히 신라 중대의 권력 구조를 바로 중시와 시중과 그 다음에 상대 등의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신라 골품제도 하에서 육두품이라는 신분이 있어요. 육두품은요, 원래 이제 골품제 하에서 왕족은 성골과 진골이 있고 그 다음 신분으로 육두품이죠. 그러니까 왕족을 제외하고 귀족 중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 바로 육두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육두품들이 신라 중대와 하대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 중대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고,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게 되면 자주 접하게 될 왕이 바로 The King of Newspaper, 바로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신문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신라 하대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바로 신라를 멸망시키고 고려를 건국한 주도 세력이 되겠죠. 이 호족 계층의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해의 발전 과정을 보는데, 발해 무왕과 문왕, 그 다음에 선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공부할 준비 됐죠? 자,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신라 사회의 변천부터 공부하도록 하죠. 앞서 얘기했듯이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은 신라 1000년 동안의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했다라고 얘기했죠. 상대는 성골 출신이 왕이 되었던 시기라고 규정을 했고, 신라 중대는 진골 출신, 그 중에서도 바로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왕이 됐던 시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성골 출신은 진덕여왕을 끝으로 씨가 말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김춘추가 진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왕이 되니 바로 그 사람이 29대 태종 무열왕입니다. 자, 이 무열왕 때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의 아들 문무왕 때 삼국을 통일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해공왕 때까지 이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계속해서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왕위 계승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가 없었겠지. 그래서 안정적인 왕위 계승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해공왕 때 말이죠. 해공왕 때 바로 김지정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게 되고, 그 난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김양상이라는 사람이 바로 해공왕을 죽이고 선덕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덕왕은 바로 내물왕의 직계 자손이 아니라 바로 내물왕의 직계 자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덕왕 때부터 이제 그 이후에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를 우리는 신라 하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라 중대와 하대를 구분해야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라 중대는 왕위 계승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왕권이 안정되었던 시기, 그리고 신라 하대는 이제 그 무열왕의 직계자손의 왕위 계승이 이제 끊어지고 진골 귀족들 간의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전개되면서 매우 혼란했던,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고 대신 진골 귀족들의 세력이 강화되었던 그러한 시기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라 중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전제 왕권이 발달했다는 거죠. 전제 왕권이라는 얘기는 왕권이 아주 절대화되어서 귀족들이 왕의 권한에 함부로 대응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권이 매우 강하게 되면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관리의 힘이 세지겠죠. 통일신라 때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부서가 집사부였어요. 그러면 집사부의 짱은 누구였느냐? 바로 시중이었죠.
따라서 집사부 시중의 권한은 강화된 반면에 상대적으로 귀족회의의 의장이면서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바로 이 상대 등의 세력은 약화됩니다. 바로 이 신라 중때의 이러한 정치적 권력 구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 제도도 좀 수정해야 되겠죠?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9개의 주로 구분을 하고 5개의 주요 지역에 작은 서울을 두었습니다. 바로 구주, 오서경을 두었고요. 군사제도도 개편을 하게 되어 바로 왕을 호위를 하고 수도를 방어하는 중앙군은 구서당, 그 다음에 지방을 방어하는 십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요, 토지제도의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왕권을 견제하는 세력이 바로 진골 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골 귀족들의 세력을 눌러야 되는 것이죠. 또 진골 귀족 세력들의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는 바로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정책을 취했냐면 바로 관료전을 지급하고 대신 노급은 폐지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관료전과 노급은 뭐냐? 보통 그 신라 진골 귀족들은요, 국가로부터 노급이라고 하는 토지를 지급받았어요. 이 노급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백성들의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아주 막강한 권리였어요. 예를 들어보면 내가 신라 진골 귀족이에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강화도를 노급으로 지급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강화도에 사는 백성들이, 농민들이 내야 되는 세금을 국가 대신 내가 받을 수 있고,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강화도 주민들을 내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즉 나의 개인적인 군사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급이라고 하면 진골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면서 동시에 군사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노급을 폐지하고 대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바로 관료전만 지급했죠. 바로 이것은 신라 진골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으로는요, 바로 육두품이 두각을 나타내죠. 자, 왕이 있습니다. 물론 왕도 진골이죠. 그렇지만 이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이 바로 진골 귀족이 있고, 진골 귀족 밑에는 육두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두품들은 진골 귀족 때문에 어쨌든 정치적인 출세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라에서는 장군이 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성의 성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의 장관도 될 수 없었죠. 따라서 이런 육두품들은요, 정치적 진출에 한계가 있었고, 한편 왕은 이 진골 귀족들의 세력을 누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왕과 육두품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야. 그래서 육두품들은 왕권과 결탁을 해서 왕권을 보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신라 중때에 나름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더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자, 신라 중때는 육두품들이 왕권과 결탁을 해서 정치적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이거 기억합시다. 자, 문화적으로는요, 교종이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통일신라 때는 불교가 발전하죠. 그런데 불교는요, 최고로 꿈꾸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 이 부처가 되는 방법을 둘러싸고 불교는 두 개의 종파로 크게 나눠져요. 바로 교종과 나중에 설명하는 선종이 되겠죠. 교종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석가모니 말씀, 즉 불교 경전이죠. 불교 경전을 완벽하게 이해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던 종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신라 중때의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우리 석가탑이라고 불리는 불국사 3층 석탑이 있고 석굴암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라 중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징을 살펴봤고요. 이제 신라 하대로 갑니다. 신라 하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바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진골 귀족들이 이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중앙에서 치열한
왕위 쟁탈전을 전개하게 되죠. 자, 중앙에서 이 진골 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날뛰다 보니 신라 하대 155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55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뀌어버리면 한 명의 왕이 평균적으로 한 7, 8년? 그 정도밖에 못했던 시기고, 왕이 계속해서 죽음을 당하다 보니까 바로 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중앙에서 이 진골 귀족들이 왕위 쟁탈전을 벌이다 보니 지방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겠죠. 이 틈을 타서 성장한 세력이 바로 호족이 됩니다. 자, 우리 호족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호족들은요, 각 지방에 세력이 있는 사람, 지방 세력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근거지에다가 성을 쌓고 성주다, 장군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신라 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죠. 세금도 바치지 않습니다. 명령도 듣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반독립적인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라하대 진골귀족들은 왕위 쟁탈을 전개했다. 신라하대의 호족들은 지방에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고요. 한편 신라하대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들의 힘이 커지다 보니까 진골귀족들은 다시 노급을 부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사회적으로 신라하대 이런 호족들, 이 호족들, 그 다음에 바로 이 육두품, 그 다음에 선종 승려들이 결탁하는 모습을 보이죠. 호족은 뭐 지방 세력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 육두품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 신라 중때는 왕권과 결탁해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신라하대에 이르게 되면 진골 귀족들의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바로 육두품을 당연히 배척하게 되는 것이고, 육두품들은 진골 귀족들의 세력에 눌려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자, 그래서 어떠한 육두품들은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과거를 통해서 출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이 돌아와서 나름대로 신라세를 바꿔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 호족과 결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들 잘 아는 신라의 최치원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호족과 육두품이 결탁하고요. 그와 동시에 교정에 반대하는 이 선종 승려들도 이들과 결탁하게 되면서 반신라적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한편 농민들은요, 이 진골 귀족들이 한편으로는 치열한 왕위 쟁탈전을 전개하고 한편으로는 농민들에 대한 수탈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농민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이제 신라 하대에 아주 진상의 여왕이 있습니다. 바로 진성 여왕이죠. 우리 신라 중때 대표적인 왕 하면 신문왕인데, 신라 하대를 대표하는 왕이 바로 진성 여왕이야. 이 진성 여왕은 정치는 돌보지 않고 맨날 술판만 벌이고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편 지방에서 호족들이 바로 호족들이 그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니까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야. 자신이 술판 벌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지. 그래서 각 지방에다가 관리를 파견해서 세금을 독촉을 하게 됩니다. 자, 호족들 때문에 뜯겨, 귀족들 때문에 뜯겨, 게다가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독촉하니까 농민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농민 봉기를 일으키는데 이들이 바로 원종과 애노다. 바로 이들, 매우 시험에 잘 나오는, 사료와 함께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합시다. 신라하대 대표적인 농민 봉기, 원종과 애노의 난. 기억합시다. 자, 신라 하대는 앞서 잠깐 설명했듯이 그 깨달음을 얻는 방법으로서 종례 교종처럼 바로 불교 경전이 아니라 석가모니가 했던 것처럼 바로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그러한 새로운 종파가 발달합니다. 이들을 선종이라고 해요. 자, 우리 교종과 선종 어떻게 구분된다고? 바로 깨달음 얻기 위해서 교종은 경전을 강조했고 선종은 참선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신라 하대에는요, 이제 그 선종 승려들이 입적을 하게 되면 이제 화장을 하게 되지. 화장을 하게 되면 뭐가 하얀 사리가 남는다고 하잖아. 그 사리를 모아둔 바로 승탑이 유행하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왕이 없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신라 중때 전제 왕권을 확립했던 가장 대표적인 왕입니다. 자, 신문왕은요, 신문왕 즉위년에 신문왕의 장인이야. 장인이 이름이 뭐냐면 김흠돌인데 얘도 진골이거든. 근데 이 김흠돌이 지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던 거야. 이 신문왕은 김흠돌의 반란을 구실로 해서 김흠돌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모든 진골 귀족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진골 귀족들이 그 이후에는 신문왕만 보면 덜덜덜덜 떠는 거지. 그리고 바짝 고개를 숙입니다. 따라서 진골 귀족들은 힘이 약화되는 것이고 왕권은 강화될 수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 이미 공부 다 했습니다. 자, 구주오서경 지방제도를 정비를 하게 되고요. 구서당 십정 군사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방제도, 군사제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제도사 할 때 다시 공부할 거니까 그때 제대로 좀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한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리들에게 바로 왕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교적 충의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국립대학을 설립합니다. 이것을 국학이라고 하죠. 자, 한편으로는 관료들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이거는 앞서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발해의 성립과 발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요, 고구려의 유장이었던, 고구려 장수 출신이었던 대조영에 의해서 698년에 건국되었다라고 하죠. 고구려가 멸망당한 다음에 고구려의 왕족과 귀족들은 당나라 내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주 지역이 있는데 그 영주 지역에 그 거란족을 이끌던 이진충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틈을 타서 대조영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고구려 유민들과 또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던 말갈 집단을 이끌고 영주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의 견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하게 되는 것이고, 이 대조영이 백두산 근처에 동모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동모산에다가 이제 건국을 해서 건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조영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2대 무왕입니다. 이 무왕은요, 당연히 당나라와 대립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펼치가 되겠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 당연히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 그리고 신라와 대립할 수밖에 없겠죠. 이 무왕 때 당과 대립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무왕이 장문휴로 하여금 당의 등주를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당과 신라와 대립했기 때문에 바다 건너 외하고는 친선 관계를 맺게 되죠. 자, 한편 무왕의 뒤를 이어서 3대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문왕입니다. 이 문왕은요, 아버지의 무왕과는 좀 다르게 당과 친선 관계를 맺습니다. 자, 동아시아의 최강대국이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매우 앞서 있던 당나라와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은 발해의 발전을 통해서 볼 때 그닥 좋은 것은 아니었겠죠. 따라서 문왕은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선진 문무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의 체제를 정비합니다. 그 내용 역시 다음에 제도서 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과 친선 관계도 맺고요. 신라하고도 교류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신라도를 통해서 신라와 교류하죠. 여기서 말하는 도는 길도자입니다. 그래서 발해부터 신라까지 가는 그러한 도로가 만들어져요. 이 신라도를 통해서 신라와 교류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발해는 그래서 대조영이 건국하고 무왕과 문왕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요. 그럼 발해의 최전성기는 언제냐? 바로 발해의 9대 왕이었던 선왕이었죠. 선왕 때는 요동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되고요. 그 최대 판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제도를 정비하는데 5경, 15부, 62주를 두게 되죠.
자, 그리고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당나라 사람들이 당에서 이 발해를 뭐라고 불렀느냐? 바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자, 이 해동성국 반드시 기억합시다.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말이에요. 해동성국 이꼴 뭐야? 발해야. 해동성국이란 말이 나오면 발해다 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앞서 설명했듯이 발해의 대조영은 영주라는 곳에서 이 영주라는 곳에서 이제 있다가 자, 백두산 이 근처에 이 동모사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여기서 발해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왕 때에는 당과 대립을 해서 바로 발해의 등주를 공격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문왕 때에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는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당과 교류도 많이 했을 거야. 그래서 당나라에 건너가는 발해인들도 많았지. 그러니까 그들의 거주지 발해관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문왕 때 우리 신라와 교류했다. 어디를 통해? 바로 신라도를 통해 교류했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합시다. 발해는 대대적으로 일본과 친선 관계를 맺게 되었죠. 그리고 선왕 때는 5경 5개의 서울이 있는 거야. 상경, 동경, 중경, 서경, 남경, 5경, 15부, 62주를 두고 최대 판도를 누르면서 해동성국으로 불리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바로 다음 시간엔 고려의 성립과 발전 이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